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중국 경제가 3년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집값은 2년 내리 흘러내리고 증시에선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8천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당국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부양책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중국이 어쩌다 이렇게 추락한 걸까요? 중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의 리더십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에서는 14억 경제를 좌우하는 단 한 사람, 시진핑의 경제 철학 살펴보겠습니다. 1월 27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중국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부동산 경기 침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또 청소년 실업률,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또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사실 요즘 중국 경제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국과 실물 차원에서 교역을 하시는 분들 등등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중국 경제 지금처럼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예. 아니면 아닙니다. 중국 경제 이제 잠시 암흑기는 거치고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갑론을박 과정에서 중국 경제를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대안을 찾는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 내부에서의 어떤 뭐 전략 전술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가끔 혼동하는 게 하나 있어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떤 점을 좀 혼동을 많이 하나요? 네, 사실 미국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론과 예.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론은 전혀 달라야 되거든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능하면 이 시장 원리라는 걸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관에서 개입하는 많은 것들을 국가에서는 관에서는 절대 개입 안 하고,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던데요 라고 들여다보면 네. 그게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무슨 협회 이런 데서 그들 리그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알아서 협회를 조성해서 내규로 정한 것이 법처럼 준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단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약속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많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가 그 자격시장뿐만 아니라 그 업계의 룰을 스스로 정하고, 금융시장도 금융회사들끼리 서로 금융 뭐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우리 앞으로 금융 세일즈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내규들을 정해서 서로 간에 보완들을 해갑시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지, 그 많은 것들이 정부가 나서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을 짚기 위해서 미국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협회 같은 것들이 어쩌면 약속 형태로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구속력 같은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대신 그 협회의 그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 정한 내용을 지켜야 될 이유는 그들 그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룰을 정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손경제 게스트들끼리 우리 손경제 게스트 협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출연료라든가 아니면 방송 에티켓을 지킵시다 정했어요. 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저 그거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방송 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도 아니니 전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손경제 게스트 어떻게 보면 이 손경제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그냥 그분을 안 모시
그러실 가능성이 더 높겠죠. 눈치를 줘서 이제 뺄 가능성. 그렇죠. 네. 마찬가지 룰이라는 거예요. 그 업종에서는 저 회사하고는 그럼 금융거래나 계좌 이체할 때 저 회사는 우리 컨소시엄에 또는 소사이어티에서 뺍시다. 이렇게 되니까 불이익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어떤 식인 거예요? 그러면? 예, 중국은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정부가 저 맨 앞에 있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이 시진핑 체제 이제는 정부라는 표현보다도 또는 공산당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한 워딩은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시진핑 한 사람의 머릿속 또는 시진핑 한 사람의 경제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국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진단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 프레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명해 주실 부분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중국 경제를 시진핑 한 사람을 중심으로 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근거들을 오늘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경제를 시진핑 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더 적합한지 말씀드리려고요. 시진핑 경제 체제 뭐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시진핑 경제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 예전에도 분명 중국은 한 주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국가가 상당히 조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시진핑 체제를 왜 이 사람 중심으로 중국 전 경제를 생각하면 되는지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중국은 분업이 잘 되어 있는 집단 지도 체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7명의 뭐 상임위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총리가 있고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업무 분장상 중국의 경제를 관장하는 사람은 총리가 하는 역할이고 예전으로 따지면 리커창 총리라는 사람이죠. 그런 총리 역할이 그 경제를 담당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과 같은 주석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그러니까 외교, 국방 뭐 이런 쪽을 관장하는 업무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지금이 시진핑 3기라고 하거든요. 시진핑 1기, 2기 때는 시진핑이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눈치를 봐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우리가 중국의 국가 권력은 크게 세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세 가지 정치 권력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로 치면 파벌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세 가지 파벌로 나누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파벌이냐 하면 흔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파벌은 태자당이라는 파벌이 있는데 이 태자당 파벌이 바로 시진핑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버님이 그 공산당의 원로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차지했거나 뭔가 이 원로로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자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태자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진핑은 여기 소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방이라는 게 있는데 상하이방. 이 상하이방도 또 중국의 원로들이 또 장악을 하고 있는데 장점인이나 이런 최근에 그래도 비견 중국의 주석을 지냈거나 총리를 지냈던 이런 분들이 여기 상하이방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약간 뭐 상하이 출신들의 모임 뭐 이런 식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후진타오 등 또 공청당입니다. 공산당 청년이라는 뜻인데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맞습니다. 나오네요. 이 공천당 출신의 후진타오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 세 개 계파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시진핑을 주석으로 앉히거나 권좌에 올리는데 지대한 공을 했던 집단은 상하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자당 출신의 시진핑이 그렇게 큰 권력이 없었는데 이 상하이방의 장점인 주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진핑이 말도 좀 잘 듣고 사람이 좀 순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원로들과 또 원로들 밑에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식솔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계파의 후계자들이라고 해야 될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뒷배가 돼줘야 되는데 이 장점이나 이런 원로들은 그러면 이번에
자신들이 옹립하는 새로운 미래 권력은 자신들과 좀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성품이나 그런 관계 설정에 있는 사람을 앉혀놔야 되잖아요. 원로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어쨌든 우리의 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예. 이런 뭐 내가 부탁이 있는데 자네가 좀 들어주게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원로들이 보기에는 시진핑이 그런 온화하고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독선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고 해서 이 상하이방이 적극적으로 시진핑을 권좌에 올리는데 뒷배가 돼줬어요. 실제로 시진핑 처음에 등장하고 했을 때 국제무대에서 뭐 온화한 성품, 맞아요. 뭐 좋은 인상 이런 것들이 뭐 주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후진타오가 주축이 됐던 공천당에서 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방의 어떻게 보면 후원 덕분에 권좌에 앉았는데, 그런데 그 권좌에 앉고 1기, 2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상하이방의 원로들의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본인이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원로들이 간섭하고, 네. 그리고 원로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후배들이라고 하겠죠. 상하이방 그 계파의 후배들을 자꾸 배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그 청탁 아닌 청탁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간섭으로 여겨지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3기에 이제 취임할 때 이 원로들의 말을 좀 제어도 하고 원로들의 입김을 내가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누구랑 손을 잡았냐 하면 후진타오가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청당과 이제 손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공청단 입장에서도 후진타오도 이제 후진타오 아들이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도 시진핑과 잘 지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교수님 중국이란 나라도 이렇게 뭔가 자녀분들을 어떻게 보면 비호하거나 이렇게 계급이나 권력이 세습화되고 그런 모습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게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아들을 다시 정치를 시키고 네. 이런 것들은 세습과 관련된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후진타오의 아들인 후아이평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들의 뒷배가 시진핑이 돼주면 좋잖아요. 특히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제가 지어낸 용어거나 언론에서만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중국 내부 언론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중국인 사이에서 많이 스스럼없이 사용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홍얼다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관얼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홍얼다이, 관얼다이. 예. 다이는 자제,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예. 홍얼은 혁명 원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얼다이는 혁명 원로들의 자제분들 이런 예. 뜻이고 관얼다이는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 이런 뜻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력에 있어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세습하고 경제력을 세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얼다이 아니면 관얼다이를 배려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도. 네. 그런데 이 3기 때는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후진타오가 중심이 됐던 공청단과 손을 잡았는데 자, 이번에 3기에 결국 자기가 등극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당대회 때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 하나 보여졌던 게 있죠. 후진타오가 바로 시진핑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그 후진타오를 웬 경호원들이 당대회 하기 바로 직전에 그쵸. 끌고 나갔어요. 예. 이거는 사실 시진핑이 이제는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와도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옹립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중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걸 언론에 일부러 흘리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어요. 왜냐하면 후진타오를 진작에 뭐 당 대회 배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후진타오 그 세력들 공청당을 이제 뭔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대회 석상에 아예 처음부터 입회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러 국내 국외에 내가 이번에 3기에 등극하는데 후진타오가 중심이 된 공산당 청년
단체 여기에 지원을 받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난 이들마저도 이제 배제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그 장면을 보고서 나온 해석들이 중국 내의 권력 장악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해석까지는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상하이방, 네. 공청단 네. 이런 파벌이 끼어들어온 건지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예, 이게 그래서 다 지분 싸움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진핑이 이게 1기, 2기, 3기가 5년마다 재집권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집권을 다시 하면서 3기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권을 한 거죠. 10년 동안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하이방과 공청단 네. 이 두 가지 파벌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네.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권력을 쥐고 혼자서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바로 이 과정에서 이 장악을 굉장히 제가 서두를 길게 설명드렸던 네. 이유가 이들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 전술로 시진핑이 첫 번째 내세웠던 경제 정책이 경제 정책 중에 하나. 바로 반부패와의 싸움이에요. 반부패와의 싸움을 하는데 왜 이 집권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상하이방과 공청단을 견제하려면 그들을 숙청해야 되는데 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패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군요. 각종 이권에 개입했고 각종 스캔들에 결부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혼자서 갑자기 누군가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그게 또 누구 고위 관료의 자제거나 아니면 원로들의 자제분인 경우가 많은데 그냥 갑자기 어디 한직으로 보내버리거나 탄핵을 시켜버리거나 해버리면 해임시켜버리거나 하면 이건 결국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원로들에게 또는 당의 고위 관료들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개연성이 필요한데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반부패와의 척결. 이 반부패 싸움이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이 돼버린 거죠. 거의 다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상하이방과 공청단 출신의 권력자들은 대부분 부패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책을 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중국 내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중국 내부의 설문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설문조사 업체들도 중국인들이 원하는 미래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거는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정말 수백 번 이상 했는데 중국인들이 그리는 자신들의 미래의 1순위가 민주화가 아니에요. 1순위가 무조건 부패 척결이에요. 아니 도대체 뭐 하나만 하려고 하면 관에다가 뭔가 사업권 하나 신청하려고 하면 꼭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관시 아니면 뭐 돈을 좀 줘야 된다든가 예.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돈은 안 주더라도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 사람은 인허가가 먼저 나오고 나는 인허가가 안 나오고 그게 뭔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누구의 사촌이다 누구를 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울분에 찬 거죠. 예. 어찌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정말 전 세계의 경이적인 수준의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불만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기회를 내가 못 받는가 봤더니 연줄이 없거나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함 때문에 네. 나는 기회를 못 얻어서 이렇게 됐다. 이 인식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네. 체제를.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면 뭐 떠오르는 거는 어쨌든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공평하게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예. 생산 자체를 또 공평하게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걸 나눠 갖는 것도 공평하게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체제인데 네. 거기에서 어쨌든 무언가를 이렇게 사업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땅이라든지 말씀하신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요. 예. 무슨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뒷돈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맞습니다. 그 체제를 정당하다고 배웠던 사람들도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특정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란 이유만으로 고위 관직에 올라가고 시진핑 1기와 2기는 시진핑이 집권한 그 정권기가 아니라 사실 공산당이 장악한 집단 지조체제에 의거해서 운영됐던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그 집단 지도 체제 역시도 대부분 들어가는 게 아버님이 누구여서 이런 경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울분이 높아지면서 반부패 운동을 시진핑이 한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진핑이 이제 완벽한 독자적인 어떤 의사결정권을 틀어주게 됐고 얼마 전에 리커창 총리가 사망했잖아요. 네. 그것마저도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죠. 물론 네. 대놓고 언론이나 SNS에 올리지도 못하지만 갑자기 리커창 총리가 어떻게 보면 후진타오의 공청단 그의 대표적인 수장인데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실각하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급 사망한 것이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졌다. 이게 첫 번째 요소죠. 알겠습니다. 세 가지 경제 정책이라고 한 것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그 중국의 반부패 청산, 네, 부패 청산의 경제 정책은 정적 제거가 가장 큰 목적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예, 일주일에 딱 한 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세 가지 경제 정책이 있다라고 해주시고 첫 번째가 반부패, 네. 부패 척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도 재밌게 들었고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경제 정책은 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적들을 제거했잖아요. 반부패 정책을 통해서 네. 상당 부분. 그리고 나서 시진핑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이끌어 나갈지 선택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채모용이라는 겁니다. 네, 등채모용. 예, 이거는 원래 사자성어인 중채서용을 빗대서 만든 용어인데요. 네. 이 중채서용은 무슨 단어냐 하면 네. 청나라 말기에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되 서양의 과학과 기술은 도입해서 부국 강병을 꾀하자. 이게 중채서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채, 중국의 몸, 네. 서용, 그러니까 네. 서쪽 걸 쓴다, 네. 서양 걸 쓴다. 그러니까 중국의 몸을 가지고 서양의 기술과 과학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자. 이런 맞습니다. 뜻이겠네요. 예. 그러면 등채 모용에서 등하고 뭐만 알면 대충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바로 대체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등은 뭐냐 하면 등소평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의 개혁, 개방, 시장 경제를 내가 수용하면서 예. 그다음에 모는 모택동이죠. 모택동의 공산당 1인 독재 체제, 독재라기보다는 거기에서는 중앙 집권적 체제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할겠죠. 그 체제를 내가 중국을 경영하는 방법론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등채모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등채모용. 등소평의 개혁 개방, 시장 경제를 포용은 하기는 하되 네. 정치 체제 자체는 중앙 모택동에. 집권 체제, 예. 모택동에. 그래서 등채모용이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직접 적용이 되는지는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 사실 되게 모순된 얘기잖아요. 시장 경제 원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의사 결정은 일당 독재 체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 결정에 중요한 것들은 국가가 정하고 그 안에서 뛰어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시장 경제 체제를 수용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시진핑 3기가 출연한 지 좀 어느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현할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맥락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는 민영 기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영 기업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해 가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중국을 살펴볼 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민영 기업들이 어쨌든 뭐 파산하거나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고 네. 특히 부동산 기업들, 뭐 헝다라든지 이런 것들 파산하는 경우가 어쨌든 민영 기업들이 좀 부실해지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국영 기업들이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국영 기업화한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해주신 적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관점이겠네요. 민영 기업들이 어쨌든 부실화되고 이런 쪽에 이제
국가가 투입할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예 국영 기업으로 만들어 보겠다. 네, 일부는 그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본인들이 하던 것들 중에서 네. 이번 부동산 같은 경우 특별히 명분도 좋잖아요. 방망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는 이제 국유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예. 그렇게 돼서 민간에서 했던 토지 분배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 자체도 이제 국가의 관할 아래서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미국과 똑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요. 뭐 바이두,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죠. 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적인 어떤 니즈는 뭐냐면 우리의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 이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괜히 규제 때문에 지연받거나 억제하지 말아 주십시오가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 가장 원하는 지향점이에요. 제재를 너무 세게 가해주지 마세요. 예, 네.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은 10년 전부터 미국 각 도로를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는 다 그게 불법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은 그런 걸 허용해 주니까 저렇게 빨리 시도해보고 발달을 하니 네. 우리 중국도 그렇게 해달라 해서 예전엔 진짜 중국이 그런 기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드론과 관련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드론 규제 없어도 날려 개발해봐 팔아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을 점점 더 중국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에게 자유로운 기회의 장을 점점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민간이 스스로 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국가가 그것을 허락하고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서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죠. 그런데 등소평 이후에 개혁 네. 개방 시장 경제를 지향을 하면서 네.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체제가 그 경제 체제가 본인들한테도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요. 예. 첫째는 체제를 자신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제일 컸던 거예요. 중국에서 시진핑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주체들을 살펴봤더니 특히 민간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은 누가 몇 프로씩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예를 들어서 오승은 아나운서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분명 뭐 정치 네. 권력도 몇 프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죠. 정부 권력도 얼마 가지고 있을 거고 네. 경제계에서도 권력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이 권한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 경제계에서 점점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수위 높게 내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마윈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태자당 출신 말고 공청단이나 아니면 상하이방 이쪽의 세력들 중에선 정치 권력을 지향했던 자제분들도 있지만 나는 그냥 중국의 민영 기업 그룹 총수로 내가 자리매김하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재계서열 1등부터 1000등까지를 보면 이 회장님은 뭐 하셨다가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군 거야 보면 정부의 사업권을 불화받았는데 정부가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사업권을 왜 준 거야 봤더니 아버님이 누구였거나 이런 게 많은 거죠. 결국 공산당 출신이죠. 그렇죠. 뭐 이런. 그런데 바로 그런 세력들이 시장 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준용해 버리면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활기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억제하려면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내가 포용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전술과 의사결정은 당에서 내가 하겠습니다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네.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녹록지 않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장 경제 체제와 개혁 개방을 통해서 발전을 이만큼 일어났는데 어쨌든 경제 면에 있어서는 열어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걸 분명히 학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로 가겠어라고 네. 하면 네. 지금까지의 발전을 좀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자신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가 주도해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질문을 방금 해주신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시진핑은요. 전투에서는 내가 지지만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전략 전술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전투는 뭐고 전쟁은 뭘까요? 여기에서는 전투라는 거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이 있으면 저기 뭐 백마고지 전투도 있고 그렇죠. 낙동강 전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투줄 중에서는 어떤 거는 뭐 북한군이 이기고 어떤 거는 남한이 이기고 우리나라 국군이 이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네. 그런데 결국 전쟁은 누가 이기나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건 예. 중국이 지금 경제 체제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전투는 어떤 전투들이 있고 네. 전쟁을 이긴다는 것은 경제 체제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예, 지금 전투라고 하는 것은 예. 시진핑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다양한 견제 수단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더니 장비를 못 들여오게 막는다. 그러면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미국은 막고 있지만 우리가 네가 막았던 장비 다 사왔어. 그래서 우리 반도체 개발하고 있어. 이 소리를 덜컥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못 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에서 내가 졌어. 그다음에 외자 유치라든가 수출, 지금 많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을 배제하는 형태로 다시 구축하도록 미국이 유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니야. 앞으로 중국이 만드는 5G 이거를 세계 표준으로 삼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했었지만 그것들 있을 때마다 쉽지 않게 배제당했고 네. 우리나라에 와서도 미국 정부가 특정 이통사에게 중국산 5G 장비 언제 다 철수하고 바꿀 거야? 이걸 대놓고 얘기하고 갔었거든요. 이처럼 미국의 이런 새로운 견제 지금 하나하나도 소기의 성과를 중국이 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전투는 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이 선택했던 전략 전술은 지금 당장 하는 전투들은 내가 좀 수세에 몰릴지언정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등체 모용을 통해서 네. 훨씬 뒷단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새로 짜서 이 다음 장기적인 큰 판세는 내가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중국의 경제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가는 걸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우위에 점한다는 거는 중국 내의 정치 체제에서 시진핑이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우위에 서겠다는 내용입니까?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자신이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국 내부를 1인 중심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게 시진핑의 대의명분인 거죠. 나만 믿고 따라오면 세계 제1의 굴지의 대국을 만들 수 있다. 예. 나만 따라와라. 이런 류의 맞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예. 이 에너지 정책은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시진핑이 가장 드라이브를 공들여서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너지 정책인데 네. 이 에너지 정책은 다른 산업 정책과 다른 특수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세대 단위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전기를 수급해왔고 그렇죠. 교통수단을 이용해왔고 그러면 우리 아들들 세대는 어떻게 전기를 조달하고 에너지를 조달해서 교통망이나 전기를 수급받을 거냐 이걸 세대 단위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는 어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네. 시진핑 체제와 같이 약간 권위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가진 곳이 전환은 좀 수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화석 연료를 다 전기로 대체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어쨌든 가솔린을 쓰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로 바로 갈아타지를 않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뭐 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우리 네. 방식이라면 예. 중국은 이제는 가솔린 못 써. 다 전기로 써야 돼.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예. 주셨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화석 연료를 기반한 산업 생태계가 아주 공고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여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전기로 다 바꾸니까 이 사업 접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주면서 네. 자꾸 오도록 땡기고 유도하는 것밖에 못 하는데 그렇죠. 중국에서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도 몇 해 전에 출장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거리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네. 잠시만요. 거리에 오토바이라고 해야 되죠? 아니, 발음 정겹고 좋은데요.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네, 전부 다 전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거는 과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전기 스쿠터도 다니고 그냥 석유로 가는 스쿠터도 다녀야 되는데 이게 다 한 번에 바뀌어 있길래 거기 식당 아주머니께 여쭤봤어요. 아주머니 이거 언제 다 이렇게 전기 스쿠터로 이 동네 가게들이 다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네. 아니 정부에서 전기 스쿠터로 언제까지 바꾸세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 바꿀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 쓸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쓰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열려고 했더니 스쿠터를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기 아닌 건 그냥 싹 실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 정부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시진핑은 본인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대놓고 여러 차례 했고 중군의 관영 여러 일보들 있지 않습니까? 관영 신문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2040년, 뭐 50년, 뭐 이건 언급한 연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그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국가를 중국을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중국 물건 안 사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석탄 떼서 그래서 싸게 생산해서 그래서 지구 환경 오염시켜 만든 물건 이 이미지 싹 걷어없애고 진짜 친환경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중국 내부에서 만들겠다가 시진핑의 첫 번째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예요. 우리가 탄소 배출 규제 뭐 이런 거 세계 각국이 회의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결론을 또 못 냈다. 뭐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고는 그렇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그냥 네. 국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는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체제에 맞춰서 딱딱딱딱 따를 수밖에 없는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당장은 그래서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미래에서 전 세계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는 우리가 먼저 도달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등체 모용이다라고 네. 한다는. 여기서 하나만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 예. 그걸 위해서 실제 시진핑이 지금 가동한 게 뭐냐면 전 세계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모든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보다 네. 중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생산 뭐 어떻게 보면 공급량을 이미 구축해놨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유럽 전 국가 그다음에 미국 전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보다 중국 내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 그렇군요. 이제 본인이 내수시장 그 엄청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네. 산업표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을 좌지우지하겠다. 특히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걸 결정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경제 정책은 뭔가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런 걸 할 때 당연히 또 국민들의 민심을 다독거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를 다 실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전기 아니니까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불만들이 치솟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바로 이렇게 국민들을 도닥거리고 그리고 그냥 무분별하게 시장 경제를 도입했더니 마치 시장 경제 도입했으니 능력 있는 사람만 더 부유해지고 능력 없는 사람만 가난해진 게 아니라 네. 가만히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제가 능력 있어서 저 돈 많이 번 게 아니라 누구 아들 딸이어서 많이 번 거라니까요. 네. 그거거든요. 불공평해. 그래서 공평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공동 부유예요. 공동으로 부유하게 부자가 그렇죠. 되게 해주겠다. 맞습니다. 예. 사실 덩사오핑이 말했던 말을 요즘 여러 차례
인용하세요. 덩샤오핑이 뭐라고 했냐면 네. 덩샤오핑의 그 경제 정책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흑묘 백묘론이 있어요. 예.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예, 뭐 쥐만 잘 잡으면 그렇죠. 흰 고양이면 어떻고 뭐 검은 고양이면 어떻냐. 우리가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냐. 그렇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맞습니다. 적용한 그리고 또 거고. 한 가지가 네. 선부론이 있어요. 선부론. 예. 네. 중국이 부자가 되려면 선부, 능력 있는 사람이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돼도 나쁘지 않다.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거를 낙수 효과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그거를 이제 추종하면서 네. 그걸 하면서 뭐라고 덩샤오핑이 얘기했냐면 가난이 사회주의가 아니다. 우리 사회주의가 가난이 꼭 사회주의를 하는 게 아니다. 예. 다 잘 살아보자 이거였거든요. 바로 이 얘기를 요즘 여러 차례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양극화로 당신만 계속 가난해지게 우리 놔두지 않을 겁니다. 공동 부유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민심을 다독거리면서 이제 이 엄청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첫 번째 방법 부패 척결. 네. 이것과도 관련이 있네요. 양극화를 없애고 네. 그런 부패들을 막고 이제 공평하게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공동 부유를 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세부적으로 이제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중국도 우리랑 똑같아요. 계층 이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경로는 흔히 말해서 학력이거든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거. 예. 그런데 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조차도 중국도 엄청난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뭐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교육을 강하게 철폐해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 회사들 우리로 따지면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사교육 회사들을 아예 무슨 재단법인처럼 그냥 비영리법인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 이렇게 사교육으로 돈 버는 거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도 공동 부유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데이터청이라는 거가 그런 개념의 공공기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21세기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그 데이터가 석유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그 데이터 이제 니네가 먼저 기득권으로 플랫폼 만들었다고 니네 데이터라고 하면 안 돼. 다 가져와. 하고 국가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청년들이 또 저희 스타트업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데이터 내가 줄게. 저기 우리로 따지면 네이버가 가진 데이터, 다음이 가진 데이터, 카카오가 가진 데이터 그건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그거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AI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노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예, AI는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AI 시대에 나도 새로운 거부가 될 수 있어. 국가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 부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첫 번째로 이제 부패 척결, 두 번째가 뭐였죠? 등체 모용. 예. 등체 모용이었고 예. 세 번째가 공동 부유 이렇게 예. 세 가지가 시진핑의 세 가지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시진핑은 네. 언제까지 집권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시진핑이 어쨌든 하고자 하는 것들은 장기 플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될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예. 집권이 언제까지 가능할까가 가장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치 권력들이 이미 거의 완전히 숙청당한 상황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미 체제의 다른 견제 세력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갈 수밖에 없고요. 네. 시진핑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구밀복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으로 자신의 야심을 숨기고 여기까지 아주 진중한 걸음을 하나하나 해온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시진핑이 존경한다고 해야 될지 흠모해 왔다고 해야 될지 하는 권력이 두 사람이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에게 아마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예. 한 사람은 마오쩌둥입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이건 인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마오쩌둥이 근데 몇 세까지 집권했느냐? 83세까지 집권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진핑이 참 당신은 나랑 비슷한 면이 많소 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푸틴입니다.
푸틴 볼 때마다 당신과 나는 공통점이 많아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시진핑은 온화한 성품이고 푸틴은 굉장히 강경한 기질을 가진 리더십인데 그런데 그동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푸틴이 지금 이제 2036년까지 집권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푸틴은 몇 살이냐? 84세예요. 그러면 시진핑이 20차 당대회 열렸던 게 22년이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집권 다시 한 거고 그럼 21차 27년에 개최되는데 네. 이때 집권하고 32년에 개최되는 22차 당대회도 집권을 하면 그렇게 되면 언제 임기가 끝나냐면 2037년에 끝나는데 그때 84세가 딱 됩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그럼 앞으로 13, 14년은 더 그렇죠. 집권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얘기 중에 끝나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쉽죠. 우리 송 경제는 항상 그래서 2시간 편성을 해야. 또 1시간으로 늘렸는데 더 늘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끝곡 없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였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